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정말 최고의 정치인입니다. 최인호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네, 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종국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네. 강지호 이분뉴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분뉴스 강지호입니다. 네, 이분뉴스 강지호 기자님은 이 재판을 정말 거의 빠지지 않고 출석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모셔야 되는 중요한 분이네요. 얼굴도 잘생기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뭐 별로 동의는 안 되지만 젊잖아요. 잘생기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아, 요즘에. 그렇습니까? 네.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우리는 그냥 그러고 삽니다, 여러분들. 자, 스픽스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한번 활기차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오늘 사실은 낮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한 4시 전후로 해서 나왔는데요. 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의 이 무혐의 주도록 수사 외압을 지금 행사했다라고 하는 이 부천지청 관련된 사건이 상설특검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대검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윗선의 지시 없이 그냥 단순히 수사관이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많이들 이상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요 얘기 한번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우리 김종욱 박사님. 뭐 정리하고 뭐고 할 게 있나요? 할 게 없어요?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서 그 생선을 잃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검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럼 이 검찰 자체에서 이걸 수사한다 그러면 다시 그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을까? 저는 그래서 뭐 공직사회라고 하는 게 절차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공직사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 이전에 상설특검,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자기 권한이잖아요. 띠지 문제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그걸 잊어버렸다고 하고 서로 우왕좌왕하고 말맞추기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다 본 상황이었었고 쿠팡 사건 같은 경우도 이건 완전 희대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무혐의로 종결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그야말로 엄지청장 이 개인적인 청탁이나 아니면 본인이 누구에게 뭔가 이득을 얻고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 증거들이 꽤 많이 나왔잖아요.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도 이 위법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8개 로펌이 회신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했었고 검찰 내부도 이렇게 한 사실이 있다면 이 사건은 누군가 상당히 윗선에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농후했었고 그 윗선을 따져보니까 이건 추정입니다만 대통령실과 쿠팡이 회전문 인사하네? 이런 사실을 알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통해서 밝히자 우리가 이걸 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게 이렇게 처리했어야 되는 건데 결과가 이렇게 또 나오니까 야 우리 못하겠다. 그러니까 좀 답답하고 화가 나요. 이런 걸 보면 이럴 줄 몰랐나? 제 생각엔 뻔히 알았을 것 같은데 느낌에 제가 뭐 웃긴 얘기했나요? 아니 너무 진지하게. 동의의 웃음입니다. 네. 우리는 다 아는데. 어쨌거나 이제 장관이 결정한 첫 상설특검. 그렇죠. 네네. 그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제 식구 감사기 분명히 그렇게 갈 것이다. 거의 뭐 그렇게 다 예상을 했지만 역시나 그렇게 결론이 났고 뭐 장관이 또 첫 결정으로 상설특검을 이제 결정했는데 앞으로 한 100여 일 동안 정말로 이 두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외압, 고의성 둘 다 확실하게 파헤쳐서 엄벌에 쳐야 된다. 특히 그 띠지 사건은 그 사람 그 띠에 했던 그 부서 이름하고 또 뭡니까 날짜하고 담당자 이름까지 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건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버렸다는 것은 그거는 뭐 고의적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어쨌든 이 상설특검이 큰 수사에 개가를 올리기를 바랍니다. 네. 상설특별검사 제도는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90일 동안 하는 거죠? 예, 이번에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 90일 동안 하게 되는데, 5명인가요? 검사 5명. 네. 네, 검사 5명.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댓글로요. 아, 그래요?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은 뭐고, 네. 특검은 뭐야? 이런 네, 게 그래서 있었어요.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예, 더 잘하시지 질문하시는 않습니까? 분들.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막 하고 있는데 막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내가 좀 헷갈렸어요. 예. 어쨌든 다 들으셨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왜 이렇게 또 뒤늦게 하냐, 뭐 그럴 줄 몰랐냐, 뭐 이제 이런 주장이기도 하는데, 실제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니까 또 이제 지켜봤던 것이 필요한 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법무부 입장에서 어쨌든 대검의 감찰을 너무 믿은 게 아니냐, 너무 순진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강지호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검찰뿐만 아니라 저번에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이 지기현 재판부 이제 감사를 맡았었던 윤리감사관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네. 100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뭐 별로 문제가 없었다. 근데 오늘 뉴스 기사에서 170만 원이라고 밝혀졌었고, 당시에 국회의원들 앞에서 거짓말도 하나 한 게 있었거든요. 단란주점이기 때문에 여자가 안 나오는 술집이다. 이런 얘기도 처음에 했었다가 결국에는 여자가 나오는 술집으로 밝혀졌었죠. 전 이거는 이 아이들이 이제 구몬학습 이런 거 했을 때 채점을 스스로 맡기는 거랑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이제 상설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은 어떤 거냐면, 선제적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혹이 강하면 공직사회나 법무부 차원에서 좀 선제적으로 뭘 했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이제 어젠가요? 대통령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날 이런 조치를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왜 이렇게 할까? 미리 선제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굳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처들이 알아서 정의롭게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었을 텐데,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후속 조치가 나오게 되니까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가 좀 답답해하는 거죠, 이 부분 관련해서. 그렇군요. 저 관본권 띠지 분실의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 수사관의 실수로 뭐 단순한 실수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또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 수사를 했던 수사관이 사직을 했다는 또 보도가 나왔었는데, 남부지검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 수사관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고 정리를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취지인가요? 뭔가요? 이러면은.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실수로 지금 대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그냥 잊어버렸어.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단순하게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잊어버린 거에 대한 조치밖에 취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그냥 그렇게 덮어져 버리는 상황인데, 이 중대한 사건, 띠지, 그러니까 건진에게 나온 이 띠지, 관본권 띠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무도 가질 수 없는 돈인데 왜 건진이 그걸 가지고 있을 것인가의 부분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그 돈의 출처를 알았을 때 이 사건의 명확한 내용들을 알 수 있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검찰이 계속 지금까지 덮어왔던 거잖아요. 네. 단순한 실수라면서요. 그걸 왜 덮어왔을까? 단순한 실수를 징계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게 특검에 넘어가서야 이런 사실이 밝혀진다라고 하는 건 뭔가 검찰이 숨기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뭐가 있다고 막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다 들어봤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아니야, 그냥 단순한 실수야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걸 다 믿으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국민들에게. 네. 그렇죠. 그 이제 젊은 수사관이 만약에 사직서를 냈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어쨌든 사직을 내는 건데, 그 젊은 수사관 입장에서는 인생에서 그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다 왔다가 그렇죠. 이제 뭐 평생 직장 잃는 그런 이제 결과가 와버리니까 본인만 이제 희생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직을 본인은 하기 당연히 싫지만, 네. 만약에 사직을 내면 본인만 희생을 하면 또 어떤 상황으로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이제 사직한 이후에 이거 뭐야, 이거 아무도 보호해주는 사람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 없고 혼자서 그 내동기 치면 또 사실대로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검찰에서 또 보이지 않는 뭔가 막 아까 우리 김종욱 박사님 말씀대로 그냥 보이지 않는 뭐 해유성 뭔가 있었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징계에 거칠 거라잖아요.
그 단순 실수를 치부해서 그렇죠. 잊어버렸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좀 이상하긴. 좀 이상하군요. 네, 또 하나 사건, 이 쿠팡 사건 관련해서 지난주에 그 문지석 부장검사가 쿠팡이 무혐의를 받은 사건에는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아예 담당 부장이 국회에 나와서 울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23일 국정감사에서는 어미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아이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장검사하고 말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진석 부장검사가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한번 요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주인 검사인 신가영 검사가 증인한테 얘기 듣고 와서 지금 문지석 부장한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쿠팡 무혐의. 주인 검사는 증인이 쿠팡 무혐의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혐의죠. 지금 신가영 검사는 사건 맡은 지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된 검사였는데 이거 청장실로 불러가지고 어려운 거 있냐 물어보면서 이렇게 무혐의라고 가이드라인 줘버린 것은 무혐의 하라는 지시인 거죠. 이거 이 사건을 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는 어미준 청장이 저번에 위증 혐의에 걸렸다고 생각이 들고 그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때 말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속된 말로 어미준 검사가 부천지청장이 지금은 이제 광주고등검찰청에 가 있죠. 속된 말로 거짓말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문 부장검사는 이것 때문에 대검 감찰까지 받았는데요. 조선 말미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총장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누가 이 사건에서 잘못했는지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엄희준 현 광주고검검사는 쿠팡은 기소하기 어렵다고 주임검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주임검사 의견이 그렇다면 신속히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다. 이러면서 주임검사인 신가영 검사에게 이제 책임을 미루는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 부장검사가 말장난하냐. 게다가 압수수색에서 확보했던 핵심 증거를 빼라고 한 것도 엄희준이다. 저를 위증으로 영장 청구해라. 만약에 내가 진짜 거짓말한다고 판단한다면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단 말이죠. 누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어미준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감봉 띠지 같은 경우에도 수사관이 지금 사직하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네. 똑같이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이 문지석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커리어를 사실은 다 내려놓고 검사 내부에서는 사실 배신자로 찍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익 제보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진석 부장검사가 조금 더 말이 신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주임 검사가 AI 검사예요? 보름 만에 와가지고 무혐의합시다. 라고 자기가 그 지청장 앞에서 가서 의견을 얘기했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그러니까 AI 정도면 보름 정도 딱 봐서 그리고 또 이걸 또 기소 의견으로 들어왔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의 로펌에다가 저기 뭐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더니 회신해 온 것 자체가 이 기소 의견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위법적인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또 고용노동부는 다 비공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검찰 내부에서는 지청장의 지금까지 아직 뭐 최종 결과는 안 나온 겁니다만 담당 주임 검사를 불러가지고 무혐의 종결 처리하는 것 같은 압력성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쿠팡을 살리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도 움직인 거고 네. 그다음에 검찰도 움직인 거고 그러면 검찰과 고용노동부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따로따로 벌어진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어떤 압력이 왔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통령실을 들여다보니까 쿠팡에서 일하던 사람이 아마 대통령실 비서관인가로 온 사람이 있었고 또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사실 쿠팡 임원으로 간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검찰과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혹이 너무 많았던 건데 그걸 또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던 건데 문진석 이 검사, 부장검사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세상에 드러난 거고 본인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해 하잖아요. 아니 본인이 이걸 억울해가지고 본인이 얻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다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가 본인이 직접 진정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왕따를 당하던, 그러니까 저거는 바보 아니야? 저걸 뭐로 얘기해? 검찰 사회 내부에서는 좀 그렇다면 본인이 진짜 억울하거나 아니면 진짜 검사로 사지 말아야 될 행위가 벌어졌다라고 본인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제기한 거라면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이거 수사해가지고는 아무런 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상설특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이 건도 만만치 않은 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까 엄희준 검사는 주임 검사가 의견을 불기소를 해왔기 때문에 알아서 해라, 네 의견대로 해라라고 했을 뿐이라고 했으나 좀 전에 그 내부 문자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 신가영 검사는 부장님 신땡땡입니다. 금요일에 청장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청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장실이라는 거는 이제 엄희준 검사 방을 말하는 거죠. 네, 부천지청. 네, 그 당시 이제 부천지청장이었으니까. 청장님께서는 그 방 사건이 어려운 게 맞는데 고생이라고 하시면서 검토 방향을 알려주셨다. 공직자 이해충돌법 위반 사건은 구약시, 쿠팡은 무혐의, 김포 한방병원 무혐의, 대우 조선해양은 대표이사 보고 부분 검토해라, 이 정도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쿠팡 무혐의는 검토 방향을 이 엄희준 검사가 알려준 거네요. 신 검사가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저는 뭐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무혐의라고 분명히 방향을 지시했다. 그럼 보름밖에 안 된 일선 검사, 주임 검사를 지청장, 하늘 같은 지청장이 불러서 무혐의로 방향을 지시했다 하면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하라는 걸로 받아들이죠. 그 그러니까 어린 검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엄희준 검사 말에 따르면 두 명이 거짓말한 거예요. 신가연 주임 검사와 이 문 부장 검사가. 근데 문 부장 검사에 따르면 엄희준 검사가 거짓말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누구 말이 더 신뢰할 수 있느냐, 누가 더 거짓말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이제 그 사람의 그동안의 언행이나 행동을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이게 나왔습니다. 부천지청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길길이 낡더라, 뭐 이런 식으로 쌍욕을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법무부 대변에서 얼마나 많이 치는지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응? 그때 박성재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 보냈다고 검찰국장한테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했다고 길길이 날뛰는 걸 내가 전달도 안 하고 그렇게 수사팀이 이거든요. 이렇게 얘기 다 듣고 내가 그때 이번 정부에서 내가 분단했으니까 안 되겠구나. 그 수사 시작하고 박수제 가고 내가 3일 만에 그 얘기 들었어요. 나라고 검찰한 승진이 어떻게 뭐 없겠습니까? 응? 나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 내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희생하고 있더라고 수사팀 리더들고 3부장 리더들고 있습니다. 쿠팡이 뭐라고? 네, 2015년 5월에 있었던 이 문 부장검사와 이 엄희준 지청장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이죠. 저기서 말하는 거는 박상재 법무부 장관이 굽네 치킨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 정무수석 사건을 덮으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내용이었는데 그 얘기하면서 박성재가 길길이 날뛰며 쌍욕을 했다. 부천지청장 잘못 뽑아놨다고 나한테 뭐 화를 내는데 내가 그렇게도 버티던 사람이다. 내가 쿠팡이 뭐라고 그거를 봐주겠느냐. 이제 저렇게 이제 하소연 비슷하게 얘기를 한 게 있었습니다. 이게 JTBC에서 이제 대화 녹취가 나왔던 건데요. 정무수석을 수사하니까 법무부 장관이 길길이 날뛰었다. 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정권에서는 승진 못하겠구나, 검사장.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뭐라고 너한테 그렇게 말하겠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결국 여기서 두 명이 죽네요. 누구랑 누가 죽는 겁니까? 박성재도 죽고 엄희준도 죽는 건데요. 저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뭐 무기로 해서 네. 일선에 수사하는 지청장에게 압력을 가하고 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무마시키려 했다. 이거는 범죄적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불법 행위가 그대로 엄지청장 입에서 그대로 드러난 일종의 사건이라 봐야 되고요. 이것도 이제 수사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쿠팡이 뭐라고 우리 노 변호사님 방금 이야기했지만 본인은 검사장 승진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아니 당신이 감찰 수사 의뢰한 거 문검사 이래가 되겠나? 좀 무마시키려는 그 의도로 본인도 뭐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으니 좀 그 사정을 잘 봐달라. 일종의 해유성 압박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2025년 5월 29일에 있었던 대화 내용이에요. 이게 28분 34초 분량의 녹취록이라고 하는데요. 홍철호 전 정무수석이 국내 치킨 100만 원어치인가요? 이거를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거 때. 선거 때?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로 이제 검찰 수사를 받는데 아니 이거를 수사를 받게 만들어 네가? 이러면서 박상재한테 막 엄청나게 혼이 났다 이제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굽네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길길이 날뛰지 않았을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장관이 길길이 날뛸 정도의 사안인데 그 대상이 홍철호라는 정무수석이다. 그럼 대통령실 핵심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적어도 법무부 장관과 홍철호 간에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길길이 놔뒀겠죠. 너 대통령실 잘못 건드리면 내가 큰일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죽하면 검찰국장한테 쌍욕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근데 검찰국장한테 쌍욕을 한 거를 아마 이 어미준 지청장이 알았다면 이것도 검찰국장이 누군 전달해줬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압력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길길이 날뛰고 검찰국장한테 쌍욕한 게 소문이 다 돌아가지고 지청장한테 얘기가 전달된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야 홍철호 건들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확고한 예를 들면 저 가이드라인으로 딱 설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는 거고 결론적으로 홍철호한테는 아무것도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100만 원을 했던 사람만 500만 원 정도 벌금 받고 끝나버린 사건이 됐으니까 검찰은 매우 잘해준 거죠.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아무런 손해가 가지 않게 대신 법무부 장관은 길길이 날뛰어야 됐었고 검찰국장은 쌍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사건인데 결론적으로는 범죄 혐의들을 완전히 덮어주는 게 되는 거고 이 범죄 혐의를 덮어주게 되니까 홍철호는 언제라도 다시 선거에 나올 수 있게 된 상황이니까 매우 제가 부적절한 사건이 벌어진 게 하필이면 이 쿠팡 때문에 녹취가 나오면서부터 또 들통이 다른 사건이 새끼를 낳은 났네.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홍철호 전 수석의 지인이 굽네 치킨 상품권을 부천 지역구, 사람들이 네. 많이 지역구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모임에 기부를 했다. 네, 이 사건이죠. 뿌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홍철호 전 수석하고 굽네 치킨 상품권하고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냐? 굽네 치킨의 창업자가 홍철호 홍철호 전 수석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연관이 있잖아요. 자기 아마 저 일종의 지분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압수수색까지 그때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야 무슨 100만 원까지 정도 되는 상품권 뿌렸다고 압수수색까지 들어가냐. 니네들이 미쳤구나. 이런 이제 화를 많이 냈었다는 얘기고 결국 해당 사건은 홍 전 수석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그냥 관련자만 벌금 받는 선에서 끝이 났고 그렇게 결국에는 박성재가 길길이 날뛰어서 해결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이제 어미준이 희한한 식으로 돌려가지고 쿠팡 때문에 다시 사건을 재발화시키면서 이제 이거는 재수사 들어가겠죠. 여러 명 죽네. 근데 윤석열 정부하고 쿠팡 간에는 되게 여러 가지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인사교류가 수술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에 쿠팡 경영진이 대거 들어갔고 윤석열 쪽 법률 대리인이 쿠팡 고위직으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정부 그 비리 문제하고 이 일용직 노동자들 퇴직금 문제가 결국에는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끼리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싸바싸바 해가지고 끝이 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야, 근데 진짜 그러니까 검찰이 얼마나 권력 앞에서 무력한 존재인가를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오도를 내리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작동이 되는 상황. 그러니까 야 저기 가서 물어. 그러면 그냥 죽어라 득다같이 물고 우리가 전문용어로 탈탈 턴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털고. 그다음 이쪽에 뭔가 자기 편인데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 부장검사 피눈물 나게 만들면서까지도 다 무혐의 종결시키고 이 사건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앞으로 100명 정도한테 100만 원 정도의 굽네 치킨 상품권을 돌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완전 선거법까지도 그냥 거의 무력화시켜버리는 사태를 지금 만들어낸 거잖아요. 아직까지 수사 중이니까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개판이었던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박상재 장관이나 뭐 이렇게 검찰 고위 간부나 내지는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건을 어떤 거는 무마시키고 어떤 거는 털고 막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었다는 게 결국 드러난 건데 이게 상설특검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이제 상설 특검을 제대로 된 의지가 있는 제대로 이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특검을 너무 원론적인 얘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정성호 장관의 이제
그 의지를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특검은 꼭 검찰 출신 아니라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특검은. 다람쥐님이 검찰들은 가족 사건이나 지인 사건들 전부 저런 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학의 사건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너무 좀 어렵고요. 우리 또 자라나는 새싹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이 그 성인이 진짜 그래도 제일 젊으시고 이 사회에 때가 덜 묻었으니까. 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번에 이제 특검을 우리가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상설 특검을 하면 믿는 건 믿는 그대로 이제 믿으면서 밀어주기도 하지만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는지 우리 시민분들이라든지 이제 평론가분들이 잘 이렇게 감시를 해가지고 좀 허점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미준 검사와 박성재 장관의 쌍욕 얘기 한번 녹취 안 들었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안 들었. 팀장 잘못 보냈다고 검찰국장한테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법무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했다고 길게 날뛰는 걸 내가 전달도 안 하고 그렇게 조사팀을 이뤘습니다. 이러면서 얘기 다 듣고 내가 그때 이번 정부에서 내가 분단했으니까 안 되겠구나. 그 수사 시작하고 압수수색하고 내가 3일 만에 그 얘기 들었어요. 나라고 검찰한 승진이 어떻게 못했겠습니까? 응? 나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 내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희생하고 있더라고. 수사팀 믿어주고 3부장 믿어주고 있습니다. 쿠팡이 뭐라고? 네. 끊어달라고 그렇게 말해도 안 끊어주는 거 보니까 이거는 여러 번 들어가지고 귀에 박혀야 된다고 우리 PD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미준 검사가 사실 뭐 한두 해 검사한 것도 아니고 저런 일이 좀 많았을 것처럼 사실은 보이는데 길길이 날뛴다고 표현할 정도면 박성재 장관이 얼마나 화를 많이 냈나. 그럼 박성재는 왜 화를 냈겠어요? 자기랑 무슨 상관이라고. 위에서 오더가 내려왔으니까 그랬겠죠. 정말 대한민국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또 정말 길길이 날뛸 사건이 또 있습니다. 윤석열 변호인이 오늘 지기현 재판부, 오늘 금요일 날 이제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씨, 나는 16포인트 글자도 이제 못 읽는다. 재판 나가느라고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실명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변호인들이 막 그러면서 오늘 16번째인가요? 또 안 나왔죠? 예, 16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는. 야, 그런데도 우리 재판장님은 아주 그냥 호인이에요. 전혀 화도 안 내고. 그렇죠. 오늘 그냥 뭐 평탄하게 재판을 그냥 진행을 했었고, 약간 네. 눈에 띄는 점 뭐가 있었냐면, 원래 이제 불출석을 하고 걸석 재판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변호인 측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10월 20일 성심병원 안과 진료를 받았었고 10월 21일 날 추가로 진료를 받았었던 윤석열이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16포인트 이하글은 지금 전혀 읽지 못하는 상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윤석열 씨 도대체 재판을 몇 번이나 나왔다고 무슨 재판 나가느라고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실명이라는 겁니까? 지금 누구 놀립니까? 나도 녹내장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재판은 얼마 전에 그 자기 보석 신청할 때 한번 그때 한번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당시에 이제 백대현 판사가 맡고 있었던 이제 추가 기소된 사건인데 그때는 이제 보석 심사 때문에 잠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주장하는 게 뭐였었냐면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니 자신을 풀어주면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당뇨 관련된 이제 밥을 먹어가지고 재판에 출석하면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재판 진행 도중에도 건강상의 이유도 있지만 주요한 증인이 나와야지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본인이 판단할 때 중요한 증인은 안 나왔었나 봐요. 근데 제가 이번에 좀 주목해 볼 부분이 뭐냐, 다음번 이제 10월 30일 날 각종군 사령관이 출석 예정이거든요. 네. 각종군 사령관은 주요 증인이잖아요. 그때 나올 거 아니야. 그때 윤석열이 나오나 나오지 않나 이거를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이 변호인들이 이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데 이거를 넘어가는 게 더 웃기는 것 같아요. 변호인이 뭐라고 했느냐?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사를 막 띄우면서 헌재 소장 직무대행이었던 분이 사법부를 흔들면서 정치적 언동을 일삼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영배 재판 전 헌재 소장 직무대행이 구속 취소 관련해 가지고 이제 비판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더니 그걸 비난하면서 법정에 윤석열 씨가 나와가지고 식사를 제때 못하면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다. 뭐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변호인단이 문영배, 윤석열 구속 취소 어떻게 그런 결정이라고 하는 이 기사를 띄웠어요.
문영배 전 재판관은 아시아 미래포럼 기조 강연에서 국민이 재판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재판의 독립만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그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김홍일 변호사가 법원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결정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단순히 구속기간 계산이 뭐 날이냐 시냐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장님께서 이와 같은 관련 사건을 재판했거나 또는 심판했거나 결정했던 분들이 법정 외에서 하는 발언에 대해 자제할 것을 요청해달라.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 같은 사람이 얘기를 못하게 입을 막아달라. 이거를 지기현 부장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이 김홍일 변호사가 좀 미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와. 오히려 이제 저기형 판사가 당황스럽다는 말을 했다는 건 아닙니까? 왜 갑자기 저런 말씀을 하면서 당황스럽다? 아니 당황스럽다고 말하는 걸로 끝인가요?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이런 말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화내는 자기 거죠. 저기형 판사가 들어도 네. 정말 엉터리 같은 말을 할 뿐더러 세상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이제 이 구속 취소시킨 그 잣대 기준 나를 시로 계산해서 시간으로 계산했던 그 전무후무한 판결을 계속 이제 그 공격을 하고 있고 본인도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데 아니 왜 프로준 쪽에 윤석열 변호사가 나서가지고 또 곤혹스럽게 하냐 저렇게 눈치 없는 변호사가 있을 수 있나 막 그런 의미로 당황스럽다는 말을 했지 않겠나. 그게 다 자승자박 아닙니까? 자기가 자초한 건데 뭐가 당황스럽겠어요. 예? 아주 그냥 쿵짝이 맞아 보이는구만. 난 정말 배우철 변호사 진짜 웃긴 것 같아. 윤 대통령께서 이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윤 대통령께서 10월 20일 안과 진료를 받았는데 당뇨 망막병증과 황반 부종이 더 악화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런데 잦은 출정을 하게 되면 굶거나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반복되게 되고 음식 섭취를 못했을 때 망막 미세혈관에 스트레스를 줘서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출정이 어렵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재판장을 놀리고 비아냥거리는 배의철 변호사를 가만히 두면서 아유 당황스럽네요. 뭐 이런 얘기만 지금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정말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쌍으로 다 웃기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의 부의 재판부에게 딴 사람들이 그런 얘기 못하도록 혼을 내주십시오 이런 말을 감히 합니까? 어? 그때 그 다른 방청객들은 반응이 어땠나요? 이날은 사실 방청객들은 오지 않았고요. 아, 이제 한 좀 5명에서 6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호의가 되면 걸린 줄 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전에 김영현 재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송 지휘를 하면서 이 증인이 이 원진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하자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들어주지 않았었거든요. 지기현 재판부가. 증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불렀는데 어떻게 바로 보내냐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걸 안 들어주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지기현이 어떠한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문영배 헌법재판관을 이제 불러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는 권리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기현이 본인들의 부탁을 다 들어주는. 아니 예. 무슨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닌가? 막장 드라마를 찍는 것 같아요. 지기현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네. 판사가 재판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변호사에 대해서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들의 의사에 동조하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요. 일반 자범 사건이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들의 행위를 제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끌려가는 모습은 동조한다라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럼 이 재판이 이렇게 쭉 가가지고 만약에 결정을 내렸으면 어느 국민이 이걸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그럼 재판장 앞에서 저희 집안에 유전적으로 뇌에 문제가 많아서 계속 재판에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경색이 생길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나오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이 얘기는 미래에 이런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나는 안 나가겠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그게 재판이 앞으로 성립이 되겠냐고요. 그러면 윤석열만 이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헌법에 얘기하는 법의 예를 들면 평등성의 문제, 특수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헌법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행위를 지기현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전 그래서 이걸 그냥 또 내버려두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러니까 이건 전체 뭉뚱그려 보면 뭐가 있다 여기에는 뭐가 있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할 거다. 그러면 이게 뭘까?
많은 분들은 궁금해하는데 또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은 또 똘똘 뭉쳐가지고 또 여기에 또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우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귀남님께서 윤석열 측은 지기현 재판장을 자기 하수인으로 여기나 봐요. 저도 사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지기현 재판장 오늘 뭐라고 했는지 한번 싱크 들어보겠습니다. 전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법원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결정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비판한 것은 참으로 법조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제를 하여 주실 것을 재판부에서 요청하여 주시기를 감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갑자기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예. 알겠습니다가 뭐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변호인 정신 차려라. 이렇게 혼을 내줘도 지금 시원찮을 판국에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얘기한 것이 이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한 것을 두고 계속해서 원래 그 전부터 사실 문 재판관은 이걸 비판해 왔어요.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는 것이냐. 그리고 그 당시에 왜 즉시항고 안 했느냐. 지금이라도 이걸 즉시항고 안 되면 보통항고로도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어쨌든 문 전 대행은 23일 제16회 아시아 미래포럼 기조 강연에서 여태까지 구속 기간을 계속 날짜로 계산했는데 왜 그 사건만 시간으로 계산하냐. 누가 봐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니겠느냐.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신뢰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국민이 재판을 불신하는데 재판의 독립만 주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느냐. 내란, 옛날 말로 영모인데 영모 재판은 무슨 일반 재판하고 똑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앉아있느냐. 이런 얘기를 좀 했단 말이죠. 쿠데타는 비밀이 아니다. 신뢰성 있는 조치를 해야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했는데 재판의 독립을 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게 아마 되게 뼈 아프고 가슴이 아팠나 보죠. 그 재판과 관련해서 변호인들이 문영배 입을 막아달라라고 지기현 부장에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참네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대통령을 파면시킨 문영배 그 헌법소장 전 네. 대행을 향해서 윤석열을 풀어준 지기현 부장판사가 의미 꾸짖고 네. 강력히 경고하고 그런 말 못하도록 만드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의 앞마당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 지금 재판부, 그렇죠. 지기현 재판부 자체가 자기들이 마음껏 해도 되는 그 착각이 도대체 어떤 근거나 어떤 연유에서 오는 것인지 갈수록 기가 막힙니다. 지기현이 문영배 전 헌법소장님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는 거예요? 일단 없습니다. 당연히 없고요. 예, 문영배 소장이 몇 기인지 아세요? 지금 지기현 부장이 몇 기고 완전히 지금 천지 차이예요. 어쨌든 지기현을 매장시키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기현 죽이려고 사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당황스럽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이게 참 눈치 뭐예요? 없는 분이네 속으로. 또 하나는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발언이 공개가 되면 이것도 문영배 전 소장 공격할 거예요. 극우들 이런 난리를 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타겟을 만들어서 공격하게 만들려고 하는 방법 자체. 김영현도 맨날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영현 재판 왜 공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진짜. 어떻습니까? 특히나 이 예. 김영현 재판에서는 그 변호인 측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지기현 측에서 나름대로 소송 지휘를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특검 측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다는 거 본인들이 만약에 느낀다라고 하면 속상합니다. 예? 변호사 그 재판관님 그렇게 특검만 편 들어주고 이런 거 저 속상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호사가요? 예,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무슨 뭐 그래서 속장난하나? 저는 사실 뭐 윤석열 재판을 봐도 막 화가 나잖아요. 윤석열 재판을 지금 빨리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김영현 내란 재판을 빨리 우리가 중계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미치겠어요. 뭐, 화를 내면 지는 겁니다. 그거죠. 예, 맞습니다. 화를 내면 지는 겁니다. 이제 변호인 같은 변호인 측 경우에는 보고, 오늘은 왜 이렇게 특검편만 들어주시니까 속상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티키타카가 되는 거죠. 재판장 내에서. 근데 저도 이제 재판을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이러한 재판부는 처음 봅니다. 아니 변호사가 판사한테 왜 특검 편 듭니까?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라 그러던가요? 그러면 웃으면서 뭐 지나가고. 웃어요? 그거를 또? 왜냐면 이제 변호인 같은 경우도 이거를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 술 먹고 얘기할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장난치듯이? 장난치듯이 웃으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판부에게. 아, 근데 왜 이런 게 보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다 보도가 돼서 언론에서 그러네요.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기자도 5명 들어왔다면서요. 그렇죠. 뭐 우선 김용현 재판 같은 경우에 어제 제가 들어갔다 와 보니까 기자분들이 저 포함해서 한 3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재판은 또 더 많이 안 들어가네. 네, 맞습니다. 야, 근데 진짜 놀랄 노짜네요. 무슨 코미디 찍는 것도 아니고 개콘 찍는 거 같이 봉숭아학당 같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재판이? 이거 우리 당의 그 3대 특검 특위에서도 뭔가 좀 조치를 취해서 돌아가면서 보좌관들을 보내든지 당직자를 보내든지 모니터링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니 그 김용현은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를 떠나서 윤석열과 거의 같은 반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그런 자의 그 공판에 이렇게 좀 무방비 상태로 자기들 희덕거리고 이 내란 재판인데 지금 농담 따먹게 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아 진짜 심각하네. 야, 김성령님하고 김말령님이 화났어요. 아유, 그러면 이제 그만해요. 듣기도 싫어요. 해결 방법을 말해봐요. 해결 방법이 뭐예요? 해결 방법이요? 전 감명하게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 논란이 많더라고요. 아니 재판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면 헌법과 법률 어기면 네. 국회의원들한테 준 게 뭐가 있습니까? 탄핵이라는 제도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측면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시간은 다가오고 있어요. 1월 6일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지기현 말로는 12월 달까지 다 심리를 끝내겠다. 그래서 그 이전에 1심 판결을 낼 것처럼 얘기합니다만 하나는 1심 판결을 안 내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하나의 문제가 있고 최근에 박성재 영장 기각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위법성을 몰랐으면 그거 예를 들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게 되면 두 가지 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소위 내란 사건을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상황이 되게 되면 선제적으로 주기현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안 그렇고 그냥 탄핵을 하게 되면 사법부 삼권 분립 어쩌고저쩌고 논란이 되게 되고 여론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번간 3월 7일까지 탈옥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진짜 1심에서 저희가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과 다른 결론을 내렸을 때 그것을 주워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그건 근본적 고민이 있는 거죠. 저는 더 황당한 게 사실은 어제 영장이 다 기각됐잖아요. 7명 중에 6명이 정재욱 영장전담 판사가 다 기각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임성근 한 분만 이제 구속이 됐는데 사실은 그 영장 기각이 매우 뜻깊고 속상한 게 정말 저야말로 속상한 게 여기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최혜병 특검에서 윤석열 씨에 대해서 영장을 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1월 6일 날 이제 윤석열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더라도 영장을 발부받아서 더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어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그게 다 물 건너가고 실질적으로 최혜병 특검에서는 더 이상 영장을 치지 않겠다는 지금 뜻을 펼쳤습니다. 재판을 하겠다고. 그냥 재판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씨 측의 변호인들이 아주 일을 잘하는 거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했으면 어떤 재판에서도 용서 사실은 못 받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들은 재판장이 이걸 받아주니까 아주 그냥 신이 나가지고 저러고 있는 건데 윤석열 씨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는 재판 안 나가도 지기현이 나를 무죄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들하고 지금 짜고 치는 것처럼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이래서 내일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 4시에 모임이 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막 또 추운데 또 거리를 나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된 건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고 매우 의아스러운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얘기 해야죠. 그래도 재판 다녀오셨으니까. 우리 강 기자님. 네. 오늘 증인이 출석을 했죠. 네, 오늘 증인 출석했습니다. 윤석열 재판에. 자, 네. 어떤 진술을 했습니까? 오늘 뭐 증인으로서는 이제 3명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네. 박성아 방첩사 기획조정실장 대령이고요. 김웅희 1공수여단장 이상현의 운전부사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승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이 나왔는데 김웅희 증인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과 곽종근이 지시 내렸었던 것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 라는 진술을 재확인을 시켜줬고요. 정승기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에 이제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합수부 구성하는데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이제 그 수소 충전소에 갔었던 그러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줬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증인으로는 이제 박성화 증인이 중요한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 방첩사에는 결심지원실 쪽으로 이제 파견을 나가 있었던 이제 박수박 증인이라는 박수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가명입니다. 네, 가명입니다. 이제 이 박수박이라는 사람이 대령급 이상의 단톡방에 글을 올린 거예요. 윤석열이 결심지원실에서 김영현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게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뭐라고 했나요? 대통령이 들어오십니다. 대통령이 소리치면서 의원들 먼저 잡아오라고 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현이 인원이 너무 부족했다 라고 말을 하자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국회 해제돼도 다시 하면 된다 라고 단톡방에 적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계엄이 해지되더라도 다시 하면 된다. 다시 하면 된다. 라고 단톡방에 올라왔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단톡방은 지금 폭파된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아쉬운 점이 뭐가 있었냐면 이게 보안폰 단톡방이었대요. 그래서 이게 폭파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단톡방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증언에 의해서 이게 맞다고 보든지 아니면 또 그냥 아니라고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뭐 박수박 증인 같은 경우에는 이 대화를 본인이 전파했는지 우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근데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 같은 경우에도 이 결심지원실에 있었는데 윤석열이 김영현에게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책했다고 그 증언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 단톡방에 있었던 내용들이 아마 진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박 씨는 왜 증언을 번복했나요?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직 박수박 증인이 나와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마 조사받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좀 무서워서 네, 그랬을 그때는 것 약간 이제 윤석열도 있고 하니까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돌려서 말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게 톡방이니까 한 명만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다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하든지 해서 이거 본 적 있냐? 유사하게라도? 좀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대여섯 명이라도 그걸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톡방 자체는 폭파했지만 그 다양한 진술 자체가 일치를 보게 되면 뭐 이걸 다 우리가 옛날에 다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야 국회의원들 왜 못 잡아와?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다시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확인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 계엄, 3차 계엄 사실 네,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 자체가 확인이 된다면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라는 판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내용 안 보나? 이런 진술 내용들을 안 보고 그냥 예를 들면 그냥 특검도 이런 내용 다 들어갔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무슨 이걸 다툴 여지가 있다고 얘기하는지 우리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포고령 한 장만 봐도 그냥 법을 몰라도 그 내용만 보면 문제가 된다는 걸 다 아는 상황인데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다. 그렇죠. 거짓말에는 네. 분명히 의도가 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무엇을 숨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얻으려고 하거나 이 두 가지가 결합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우려하는 게 여기 잘못하면 진짜 사법개혁을 내란 재판권으로 딜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 또 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계엄 당일날 이 김건희 씨가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를 방문했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식약처 국감이 있었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확인을 해보니까 해당 시각에 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1972년생 여성이라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1972년생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김건희 씨가? 72년생. 그렇죠. 그러면 김건희 씨가 간 것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김건희 씨가 그날 가서 뭐 했냐 그랬더니 뭐 몸이 아파서 수액 맞았다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문제의 이 성형외과에서는 2024년 12월 3일 일자로 72년생 여성 한 명에게 프로포폴을 놔줬다. 이런 투약 처방 내역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최면 진정제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진짜 예를 들면 어떤 수술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 연예인들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가서 이거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맞으면 문제가 되니까 대부분 다 되는 건데 그날 한 명 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72년생 여성은 한 명이었다는 거죠. 72년생 여성들은 다 알아요. 김건희가 72년생인 거를. 제가 이제 저 다른 데 가서 분장하시는 분한테 저 연도 막 물어보셔서 저 72년생이에요. 김건희랑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럼 72년생이 김건희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렇죠. 김건희가 저녁 9시 반에 여기 갔다는 거잖아요. 쓰러져서 갔을까? 이해가 안 돼. 쓰러져서 갔을까? 쓰러져서 갈 정도면 이런 병원 가는 게 맞나? 제가 잘 모르겠고. 전 그래서 이거는 그때 초반에 나왔을 때는 이거 자기가 내란을 일으킨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랬죠. 근데 이것도 좀 고민스러운 게 내란을 벌였으면 자기들이 성공하려고 벌이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건 추정입니다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신박한 모습으로. 해석이 그런데 이게 이제 프로포폴이 체면 진정제. 그런데 이거는 시술 없이 체면 진정제 프로포폴만 맞으면 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실은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그렇죠. 그건 수술을 네. 전제로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연예인들이 수술 없이 가서 그것만 맞으면- 상습적으로 맞으면 마약 취급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마약류. 네, 마약류 취급 위반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랬다면 이제 불법이 소지가 높고 그러면 12월 3일 날만 김건희가 갔냐 수술 없이 그렇죠. 그냥 상습적으로 그냥 마약 투여하듯이 간 거 아니냐라고 또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예, 그러면 또 다른 수사가 이제 또 범죄가 하나 드러나는 것이고 만약에 시술이 있었다면 방금 이제 우리 김종국 박사님 말씀대로 아니 그 와중에 부인이 그 계엄이 있었다는 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알고도 갔다 이러면은 진짜 새시대에 새 얼굴로 나타나려고 수술하냐? 참 그런 멘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아니 그리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윤석열 말이 맞다면 윤석열은 자기 와이프가 성형외과 갔나 하필이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자기네 부부끼리 얘기도 안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은 또 다른 해석.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아니 오늘 왜 이래? 아니, 그러니까 꼬리를 계엄을 알고 김건희가 또는 알리바이? 뭐 알리바이라기보다도 계엄을 알고 도저히 초조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시간 빨리 가야 되는데 초조해서 시간아 빨리 가라 기다리기 그러니까 에라 막 진정제 막 찍고 잠이나 좀 자고 푹 깨어나면 성공하고 막 또 새 시대를 맞이하지 않겠나 라는 거로 또 했을까 온갖 억측이 가능한데 하여튼 그냥 그 시술 없이 이 프로포폴 체면 진정제 맞은 불법입니다. 이게 논란이 되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이 그러잖아요. 나를 그럼 무고죄로 얘기를 해. 그랬더니 안 했잖아. 당신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나를 걸어. 내가 걸면 수사하면 밝혀질 거 아니야. 근데 왜 이것만 안 해? 이것만 안 한다는 거잖아. 이것만 안 했을 때는 이게 밝혀지면 큰 파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니까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수술을 했다면 그 해당 성형외과 의사는 그 소견서를 갖고 있을 겁니다. 소견서. 그 의사 소견서를 수술했으면 소견서 반드시 있거든요. 그 소견서를 확보하면 이제 끝나는데. 강제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압색까지 가려면 절차가 좀 더 남았고. 성형외과의 원장은 박모 씨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주치 대통령 자문의로 알려져 있고 그 공군 이력기도 타고 같이 외국도 갔다 온 그런 사람이죠. 전진숙 의원에게 식약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성형외과에서 12월 3일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받은 환자는 1명이고 최면 진정제 1개가 투약이 됐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최면 진정제 하나만 투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프로포폴 맞으러 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 전진숙 의원이 더 자세하게 내용을 말해라. 진짜 무슨 시술을 받기 위해서 그걸 꼭 반드시 맞았어야 된다 그러면 무슨 시술을 했는지 그런 내용 같이 알려달라. 지금 그래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온 거여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진짜 우리가 사람 별별 짓을 이름은 다 하고. 안 하더라도 의사 소견서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네. 장경태 의원. 수술 없이 의사 소견서 없이 수술 없이 프로포폴만 하면 그 의사가
문제가 되죠. 왜 이렇게 잘하세요? 좀 수상한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장경태 의원이 좀 전에 우리 김준호 박사 말한 것처럼 김건희는 프로 고발로 아니냐. 옛날에 그 캄보디아 소년 안고 있는 그 포르노 이렇게 뭐 관련된 사진, 빈곤 포르노. 빈곤 포르노 얘기했더니 나 고발했는데 왜 이번에 나 고발 안 하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아우 막 갑자기 어지럽네요. 자, 그렇게 쓰러졌나요? 그런가 갑자기 봐요. 어지러워서 갑자기 막 쓰러져서. 어지러워요. 쓰러졌어. 근데 본인 말로는 지금 수액만 맞았다는 거잖아요. 네. 펄은 안 맞고. 네. 그럼 그 한 명은 누굴까요? 누군가 맞았을 텐데. 혹시 그 같이 다니는 행정관이 72년생은 아니겠죠? 유경욱 씨 네, 뭐 유경옥이든 누구든 그렇죠. 훨씬 어린 걸로 알고 있죠. 나이가 많이 젊을 건데. 아, 근데 이 사람 솔직히 말하면 김건희 씨는 잠을 못 잔다 그러잖아요, 밤에. 그렇죠. 그러면 그거 맞을 만해요. 그러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맞으러 갔을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아유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보면 재판도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불안한 그런 기색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데 김건희는 재판 받을 때 불안한 기색이 꽤나 많다라고 저는 전에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 거 생각했을 때 김건희는 당연히 내란이 일어날 줄 알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했었을 때 진짜 긴장을 해가지고 이 프로포폴 이런 걸 맞은 거 아니냐,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또한 사람이 맞아봐야지 프로포폴 맞아야겠다 생각을 하지 갑자기 맞는 사람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았나 맞지 않았나 이것도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김건희가 알았냐 몰랐냐 계엄을 사실은 그 부속실에서 삼청동 안가에 대통령이 가고 뭐 또 장관에게 연락하고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연락을 하잖아요, 부속실에서. 그럼 김건희 사람들이 부속실에 다 신문했거든요. 그럼 실시간으로 김건희한테 평상시에도 다 일러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보고를 원래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김건희는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의 여러 가지 부분을, 정보를. 그러니까 김건희가 계엄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보는 게 제 합리적이겠죠. 생각에는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허락 안 받고 이런 일 못해요. 그러니까 보의원한테 용상에도 혼자서 앉는 보의원한테 허가를 안 받을 리가 없죠. 야. 그러면 계엄을 알고도 가서 그 희한한 이 해석이 여러 가지 참. 오늘따라 말씀을 참 재밌게 많이 하시네요. 이런 주제를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참네요. 포도나무님이 한숨 자고 일어나면 계엄 성공할 것으로 알고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러고 2025 차빼세요님은 이 닉네임은 참 독특하시네요. 2025 차빼세요님은 계엄 생각에 도파민이 터져서 오예 오늘 프로포폴 맞는 날이야 했지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참네요. 정말 별별 얘기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건진법사가 또 김건희 씨를 배신한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김건희 재판에서 통일교 샤넬백 목걸이 김건희 측에 전달했다는 걸 인정했는데 이게 너무 웃기는 게 31글자라면서요. 이 목걸이 이름이 6,300원인데 이름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31글자라는 것은 이 31글자 그래프 모델명이 정확하게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이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그리고 건진법사랑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는데 한 글자도 빼지 않고 문자를 알려준 걸로 얘기는 됐는데 그 해에 거의 안 팔렸고 이거 하나 아마 팔린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실물을 확보한 특검이 김건희가 착용한 건지 이걸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2022년 7월 29일 날 문자 메시지를 이 윤영호 씨가 보냈어요. 자, 여러분 기억 한번 더듬어 보세요. 여사님 선물 이름은요. 잘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세워보세요. 그라프 클래식 버터플라이 싱글 모티브 페어 쉐이프 다이아몬드 드롭 펜던트. 금액은 6,300만 원.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사님 선물 이름은요. 그라프 클래식 버터플라이 싱글 모티브 페어 쉐이프 다이아몬드 드롭 펜던트라고 합니다. 와, 제가 이거를 한숨에 읽는데 너무 배가 아플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통일교칙 행사에 교육부 장관의 예방을 부탁한다. 솔직히 여사님과 비공개 미팅이 정말 좋은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한번 여쭤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건지는 그 내용 그대로 보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품 일련 번호와 윤영호 씨가 문자를 보낸 31글자짜리 모델명을 토대로 특검팀은 전 씨로부터 확보한 이 목걸이가 바로 김건희가 건네받은 제품이다라고 확신을 한다는 건데요. 그날 유경옥 씨가
샤넬백으로 바꿔 간 다음에 백화점 관계 확인됐다는 네, 거죠. 백화점 갔고 그 다음에 아크로비스타로 갔다는 가고, 거예요. 근데 전달 안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유경호 얘기는 그 왜 간 거야? 거기는. 아니 그럼 건진 법사는 왜 갑자기 그 동안에 말 안 하다가 또 갑자기 이 사람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진 법사는 이제 자기는 무죄로 이제 방향을 틀었다. 각자 도생. 그렇죠. 완전 전련의 길로 들어선 거죠. 이제 자기는 단순히 전달자로만 했을 뿐이다. 그 전달자만 하면 이제 그 혐의 무죄가 되는 거죠, 그냥. 네. 청탁이나 뭐 이런 게 그렇죠. 아무것도 알선수재가 예, 예,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수재한 게 그렇죠. 아니다. 나는 예. 그냥 전달한 전달만 사람이다. 했다. 그렇죠. 패싱 예. 전달만 쭉 그렇죠. 그러다가 한거 만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자기는 이제 무죄 받을 게는 전략으로 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건희 씨 재판이 있었고 오늘 건진이랑 둘이서 이제 대면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라프 목걸이하고 샤넬백 2개를 전달한 당사자 전성배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게 맞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가방 등을 받아서 유경욱 전 행정관을 통해서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달된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김건희 씨로부터 들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물건을 돌려받은 건 그럼 왜 돌려받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유 전 행정관이 받으러 오라고 해서 처남이 가서 받아온 겁니다. 이것도 김건희한테 연락받아서 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일단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윤영호가 1심 그 재판에서 네. 일단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선물 명목으로 전 씨에게 전달했다라고 인정했다. 이건 이제 인정한 거죠. 근데 그러면 인정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저 건진법사는 어떻게 믿겠어요? 네. 근데 본인이 또 한 얘기가 있어요. 윤영호 본부장이 김건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았으면 이런 게 예를 들면 전달이 됐으니까 전화 받고도 아무 얘기 안 했겠지. 가기로 한 게 안 갔으면 안 왔는데요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다시 또 윤영호랑 저희 전성배랑 둘이서 예를 들면 또 갈등이 많았을 건데 그런 게 없었다고 얘기한다면 전달은 사실이고 본인도 전달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유경욱도 그걸 또 교환해가지고 다시 또 가서 전달한 게 다 나오는 거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뭐 그냥 100% 아닐까? 그러니까요. 건진 법사는 검찰 조사 받을 때는 쇼핑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검에서는 김건희 씨에게 영부인이니까 보는 눈이 많아서 하고 다닐 일이 없으니 선물을 임기 끝나고 주겠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JTBC하고 인터뷰할 때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라프 목걸이 통일교에서 김건희 선물이라고 한 거 진짜 잃어버린 거 맞습니까? 이러니까 단 한 번도 나는 진술에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오늘 하는 말이 이래요. 나는 종교인입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부에서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지난번에 우리가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근데 니네 집에서 못 찾았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건진이 우리 집이 워낙 구조가 복잡해요. 마당부터 시작해서 다 까야 된다고. 다 뒤집기 전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나는 종교인이라서 거짓말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인한테 맡겨놨다면서요 또 결론. 아니 그러니까 말이 왔다네. 어쨌든 건지는 김건희를 배신할 결심을 한 거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김건희가 피가 거꾸로 쏟았겠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나를 배신하는구나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다음부터 나도 재판 못 나오겠다 이러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참네. 이런 재판을 계속해서 방청하러 다니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 네. 재판을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언론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들어보고 이제 판단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재판장이 다니는 거거든요. 사실 김건희 재판도 제가 지금 꾸준히 지금 방청 신청을 놓고 있습니다. 한 번도 붙지를 못해서 못 가고 있는데 그 경쟁률이 센가요? 경쟁률이 꽤나 셉니다. 김건희 쪽은요? 네. 인기가 좀 김건희가 많습니다. 나오니까 김건희 직접 얼굴 보려고. 실물을 보려고. 예, 그렇죠. 윤석열은 요즘에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고 김건희는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김건희 재판을 보게 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이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되게 수척하다고 그러던데요. 되게 이렇게 표정도 밝지 않고. 뭐 수출 안 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랑 둘이 이렇게 대면할 때는 명태균 씨가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노려보면서 너 때문에 내가 구속됐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좀 약간 당황스러워했다. 그러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6시 10분에 가버렸다는 거잖아요. 힘들다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고궁을 돌아다니는데 몸이 야여지죠. 아, 용상에 앉을 때부터 생각했어야지. 아, 나 정말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도대체 방송을 할 수가 없네. 자, 근데 정말 나는 너무 놀라워요. 솔직히 말하면 이 재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돼요. 지금 재판부가 최혜병 특검에서 신청한 영장 기각하면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피의자들의 사회적인 관계와 유대감, 가족 간의 유대감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좀 고려할 만한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법리 구성에 문제가 많다고 또 했잖아요. 지난번에 박정훈 대령 재판할 때는 이 사람들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재판부에서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영장 판사님은 법리 구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재판 판사들끼리 서로 지금 말이 다른 거잖아요. 하나의 사건을 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제일 그 서영교 의원이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내란의 밤 사법부 차원에서 회의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네. 이 수사가 만약에 사법부를 전공으로 찌르게 된다면 네. 사법부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들 때문에 법리적인 틈들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내부의 어떤 저항 아니면 법률적인 기술 네. 작동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저자들이 무슨 결정을 내릴지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권과 국민들은 이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일이 지나고 나면 방법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그런 방법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게 되면 소위 국민과 정당, 국회가 예를 들어 위법적인 상황을 또 저질러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좀 미리 능동적으로 대체를 해야 하지 않으면 진짜 시대의 상황들을 저희가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이 정말 망하면 안 됩니다. 망하지 않는 길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고 이런 수사도 잘해야 되고 재판도 정확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판사님들도 또 혹은 변호사들도 혹은 검사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떤 게 올바른 방향인지는 다 정확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 너무 열받아가지고 헛웃음을 짓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여러분, 저희 스픽스와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가 애청자분들을 위해 자신 있게 준비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최저가, 최적의 상품으로 안내해드리는 스픽스가 추천하는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비교가 필요합니다. 지금 가입한 보험 상품이 제일 저렴한지 최적인지 점검을 해야 되겠죠. 요즘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나는 이미 가입했으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갈수록 강화되는 법제도 그리고 매번 바뀌는 법제도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운전자 보험이 없는 분도 이미 가입되는 분도 전화 주십시오. 31개의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비교 분석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더 착한 자동차 비교 견적 스픽스 운전자 플랜 자신 있게 준비했습니다. 1644-1226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또 그리고 여러분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나이가 들수록 무릎과 허리, 어깨 관절이 쑤시는 건 당연하게 여기지만 관절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이 됩니다. 못 걸어요, 정말로. 오늘 스픽스에서는요, 관절과 연골 건강을 위한 필수템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상하제약의 MSM 더블 케어인데요. MSM은 관절과 연골 조직을 구성하는 중요 성분으로서 식약처에서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입니다. 특히 이 제품은요, 이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MSM이라고 하는 성분과 함께 뼈 건강에 필수인 비타민 D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케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하나만 구매해도 넉넉한 3개월분인데 저희가 오늘 특별히 1+1 구성으로 총 6개월분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6개월분을 모두 가져가시는 가격이 단돈 59,900원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시는 상하제약에서 만들었습니다. 수량이 많지 않으니까 서둘러서 주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선 님이 노영희 변호사님은요, 광고할 때 제일 진지합니다. 정말 너무 전국을 찔러주시니까 제가 할 말씀이 없네요. 네, 속부터 채우는 관절 연골 이중케어. 아까 목걸이 이름 이야기할 때도 아주 발음이 참 좋았습니다. 너무 진지했던가요? 좀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그러면
31글자짜리. 네,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목걸이 뭔지도 모르지만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의 기행, 이 사람들의 변태적인 행위는 정말 까두까두 양파같이 계속 나옵니다. 재판부에서 이런 점을 좀 제대로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국민들 다시 또 추위에 떨지 않도록 정말 특별히 배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해서 정말 또 뜻깊었고요. 오늘 금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저녁 때 좀 속상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구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